우리는 영상 컨텐츠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세계인들이 영상 컨텐츠를 함께 보면서 컨텐츠를 함께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세계와 전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방송에서 외국인들이랑 이제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전 세계에서 오징어 게임이 유행할 수 있었던 건 전 세계에 우리의 놀이, 그러니까 우리 전통 놀이와 비슷한 것들이 이름만 다를 뿐 다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외국인들한테 우리의 놀이가 친숙했기 때문에 드라마도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여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컨텐츠를 볼 때, 특히 특정한 사건과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볼 때 역사적 배경을 알고 보는 것만큼 작품을 몇 배 더 즐길 수 있는,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죠, 찾기가. 반대로 특정한 사건과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보면 그 시대, 그 사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지다 보니까는 그 시대나 사건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곤 합니다. 최근에 책 한 권이 출간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 넷플릭스 세계사라는 책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나온 영화, 드라마, 특히 특정한 사건과 시대를 배경으로 하거나 그걸 모티브로 하는 컨텐츠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솔직히 유튜브를 찍는 입장에서 뭐 더없이 써먹기 좋은 소재라서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영화, 드라마로 보는 세계사 여행. 그럼 맛보기로 몇 편 정도 만나보시죠. 저는 무신론자예요. 당연히 종교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지 종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공부하는 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혐오라는 극단에서 벗어나서 제3자의 시각으로 종교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인간 군성의 본성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해외 영화를 보고 처음으로 야, 이거 스크립트 한번 다시 보고 싶다. 이거 스크립트 갖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든 작품이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어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 두 교황입니다. 뉴질랜드의 앤서니 맥카튼 작가가 시나리오를 썼는데요. 앤서니 맥카튼 하면은 확 안 하다시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총리를 그린 다크스트 아워, 그리고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다룬 보헤미안 랩소디의 시나리오를 쓴 게 이 앤서니 맥카튼 작가입니다. 이 영화는 말 그대로 두 교황을 영화화했습니다. 2022년의 마지막 날 선종하신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현직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대화를 영화화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베네딕토 16세가 퇴위를 결심한 이후에 후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을 따로 만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는 완전히 픽션, 그러니까 순전히 그냥 작가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하지만 영화에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두 사람이 대화할 때 거기에 나왔던 발언 대부분은 사실, 기록에 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라는 if 갖고 영화를 만든 거죠. 이 영화가 재밌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수와 개혁의 갈등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모든 집단에는 보수와 개혁이 있을 수밖에 없죠.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가톨릭 세계에도 교회의 운영이라든지 교리 해석을 두고 수많은 논쟁이 2000년 동안 이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두 교황은 교황의 자리에 오르기 전부터 가톨릭의 보수와 개혁을 대표했습니다. 전직 교황인 베네딕토 16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보수 신학자였어요. 별명이 신의 로트와일러였어요. 이 베네딕토 16세가 독일 출신인데 이 신의 말씀을 그만큼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동성애, 이혼, 낙태, 피임, 복제 기술 등등을 전통적 윤리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요. 해방신학, 여성 사제들을 서품을 줄 거냐 말 것이냐 등등의 아주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별명은 빈자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가는 걸 마다하지 않았고요. 경제, 사회적 불평등이라든지 그 어떤 정부의 부정부패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해왔죠. 특히나 이 동성애자들이라든지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포용하는 발언을 해서 교황이 되기 전부터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켜왔던 진보 신학자였습니다. 심지어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 출신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
1282년 만에 비유럽권에서 선출된 교황이자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첫 번째 교황입니다. 2000년 역사의 가톨릭이 21세기에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개혁과 보수를 대표하는 두 신학자의 발언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 게 바로 두 교황인 거죠.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들이 대화하는 영화를 최고의 극작가가 썼다면 누가 봐도 재밌겠죠? 우리는 보통 교황을 종신직이라고 알고 있어요. 뭐 죽을 때까지 자리를 계속 지켜야 한다. 실제로 가톨릭 법에 따르면요, 교황의 자진퇴위가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하지만 그 신의 대리자로서 맡은 임무를 끝까지 이제 수행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관습적으로 이 교황은 종신직으로 여겨져 왔죠. 그런데 베네딕토 16세는 살아생전에 교황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약 600년 만이라고 해요. 600년 전인 1415년에 자진사임한 그레고리오 12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아비뇽 유수 등등 교회가 막 분열되고 막 대립교황도 생길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추기경들이 교황의 분열을 막으려고 자진퇴위 시켜요. 그러니까 이 교황 같은 경우는 자진퇴위 당한 거죠.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자진퇴위한 거는요, 1294년 첼레스티노 5세 이후 700여 년 만이라고 해요. 그렇게 2013년 2월 베네딕토 16세는 고령으로 인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퇴위를 전격 발표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자진퇴위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거란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베네딕토 16세는 한 8년 정도 재임이 했었는데 그동안 아주 지나치게 보수적인 행보, 현실 인식 때문에 논란과 비판을 많이 몰고 다닌 교황이었어요. 그런 베네딕토 16세의 권위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힌 게 바로 바티리크스였습니다. 바티칸과 위크리크스의 합성어죠. 이탈리아 언론에서 교황의 개인 문서라든지 개인 편지가 폭로가 됐는데 교황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비리를 베네딕토 16세가 다 보고받고 있었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 바티칸 은행을 개혁하려고 했던 교황의 측근인 바티칸 은행장이 갑자기 이사회에서 해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권위가 이 바티칸 시티 안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네딕토 16세의 임기 동안 바티칸 은행의 돈 세탁 의혹, 바티칸 내부의 권력 암투, 심지어 사제들, 그러니까 신부들의 성추문 스캔들까지 폭로가 되면서 가톨릭에 대한 신뢰가 크게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아있는 전임 교황으로서 개혁적인 새로운 교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영화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는 컨텐츠가 전부 다 그 종교 관련 컨텐츠입니다. 이번에 작품 이야기보다는 소재, 드라마가 다루고 있는 소재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0년 전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린 테러 단체 IS, 그 아랍어로는 다에시 라고 부르는 단체에 대한 작품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독특하게 스웨덴에서 제작한 넷플릭스 시리즈 칼리프의 나라입니다. 이 작품이요, 2015년 2월 영국의 3명의 소녀가 집을 나서니까 가출을 해서 IS의 신부가 되겠다면서 시리아로 떠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IS를 비롯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은 대부분 반미를 외쳤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 단체들을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도 없애고 싶어 했던 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 게 바로 미국입니다. 이게 참 독특한 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죠.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강대국도 역사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제가 한때 이런 단체들 조사하는 거에 약간 맛이 들려가지고 한 2년 전쯤인가 3년 전쯤인가 5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요게 노란 딱지가 붙어가지고 허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영상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아프가니스탄의 공산 정권을 지키고 싶었던 소련이 1979년부터 아프가니스탄에 출병을 해요. 그러나 공산권 확장을 저지하고 싶었던 미국이 사우디와 파키스탄을 통해서 반공 게릴라를 측면 지원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슬람 게릴라 전사들이 무자헤딘이에요. 소련 아프간 전쟁이 한 10년 정도 이뤄지는데 1989년, 88년까지 20년 가깝게 활약한 무자헤딘들이요, 전쟁이 끝나버리니까 붕 뜨는 거죠. 백수가 된 겁니다. 이렇게 갈 곳을 잃은 이슬람 전사들이 알카에다 같은 극단주의 단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1990년부터 미국이 그러니까 중동의 원유 수송로를 지키려고 이라크, 사우디 등등의 군대를 보내고 중동 문제에 직접 개입하면서 이슬람주의 전사들이 반미를 외치게 됩니다. 이후에 이슬람권에서 극단주의는요, 하나의 프랜차이즈 사업이 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그게 무슨 소리냐? 처음에 잘 나가는 단체들의 어디 지부를 자처해요. 저 여기 버거킹 뭐 일산 지부예요 라고 자처하다가 자기들 힘이 강해지면서 자기들 브랜드가 높아지면은 자기들만의 세간판을 내세우는 겁니다. IS 같은 경우도 시작은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라크 전쟁 때 반미 게릴라들을, 시리아 내전 때는 시리아 반군 등을 흡수하고 심지어 이라크 북부의 유전지대를 장악하면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강성해졌습니다. 심지어 SNS,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자신들의 사상을 홍보하고요, 전 세계의 청소년들을 유혹했죠. 특히나 IS가 전 세계에 충격을 준 거는요, 유럽을 포함해서 비이슬람 국가들의 청년들이 이 IS에 자원냈기 때문입니다. 김군이란 호칭만으로 알려진 한국의 10대 청년도 2015년 1월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지대에서 실종이 됐죠. 김군이 뭐 IS 대원이 된 것 같다. 김군 말고도 한국인 IS 대원들이 더 있는 것 같다. 그해 10월에 김군이 폭격으로 사망한 것 같다. 라는 소식이 그 해에 2015년에 드문드문 전해졌죠. 물론 IS에 합류한 청년들은 대부분 이슬람계 청년들이에요. 작품 칼리프의 나라의 모티브가 된 그 가출한 영국 소녀들도 다 아랍계였습니다. 그렇다고 부유한 나라에서 사는 청년들이 굳이 그 생지옥으로 가는 게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분석이 잘 안 됐다고 해요. IS로 건너간 영국 소녀 중에 한 명 같은 경우는요, 아빠가 1970년대에 영국으로 이주해서 크리켓 국가대표까지 지냈고요, 그리고 사업가로도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 덕분에 이 소녀도 최고급 사립학교에 다니고 대학교에서 방사선을 전공할 정도로 아주 전도 유망한 소녀였습니다. IS의 극단주의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회 부적응자일 것이다라는 편견을 이 소녀가 깨버린 거죠. 영국의 테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요, 그 유럽의 지하디스트, 극단주의자들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 출신의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20, 30대 젊은이들이랍니다. 청소년기에는 보수적인 가정 분위기랑 항상 갈등 때문에 고민을 많이 겪기도 했지만 막상 성장하면서 유럽 사회에서 나는 외톨이구나,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는구나 라는 현실을 깨달으면서 이런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30대 이상 결혼한 사람들이라든지 학력 수준이 높은 지식인 출신들도 이런 극단주의자들로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네요.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극단주의 세력은 현재는 많이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이 재집권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는 물론이거니와 IS 호라산 지부 등등 테러 조직이 여전히 있고요. 시리아와 이라크 등등에도 IS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2009년부터 나이지리아 동북부 지역에서 IS 서아프리카 지부와 또 다른 테러 조직인 보코하람의 테러와 공격 등으로 4만 명이 사망하고 22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중동 문제에 발을 빼면서 영미권 언론에서 자주 다루지 않으면서 우리한테는 잘 들리지 않을 뿐이지 극단주의의 망령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있습니다. 테러 전문가인 로레타 나폴레오니 같은 경우는요, 이들이 목표로 내건 7세기 칼리프 국가의 건설은 전 세계에 좌절하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건국 수준의 유토피아적 희망이 됐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IS를 시대착오적인 극단주의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그들을 제대로 극복할 수 없다. 대테러 전략은 지금까지와는 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슬람 권역에 만연한 반미 반서방주의, 그리고 원유로 대표되는 경제적 이권 다툼, 그리고 민족적, 정치적, 종교적 분열에 의한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는 중동에서 제2의, 제3의 IS는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그 OTT 플랫폼이 참 다양화되면서 역사와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해요.
그 이유가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시대를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칼리프의 나라는 스웨덴에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할리우드 그 특유의 스펙타클, 막 스릴러 장르 특유의 막 클리셰 있잖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상황에 놓인 인물들의 고민과 갈등, 그 안에 있는 드라마를 좀 더 온전히 즐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제작된 검은 지하드도요, 이 IS를 소재로 한 시리즈고요. 그 영화 모술 같은 경우도 IS를 토벌하기 위해 싸우는 현지 경찰들의 이야기를 녹여냈습니다. 주황색 여러분들은 OTT를 즐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넷플릭스 세계사 책을 직접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영화 드라마를 보기 전에 책을 보면 영화 드라마를 좀 더 재밌게 즐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책만 읽어도 역사적인 맥락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앞으로 관련 영상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영화와 드라마로 역사 여행을 떠나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